지난 영상에서 숫자 2의 호크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 하나인 지혜와 32개의 치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또 다른 의미, 즉 이원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재구성된 손 그림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호크마의 이원성. 호크마의 이원성에 대해 이해하려면 수학에서 기하학 개념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원성에 대한 다양한 카발라의 자료들은 점과 선, 도형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하학의 발전은 우리가 작품 내에서 사용된 문명의 신화들 가운데 이집트에서 발전했다는 점도 이런 설명들에 힘을 실어줍니다. 기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점입니다. 점과 점 사이를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선이 되고, 선이 촘촘하게 확장되면 면이 됩니다. 세피로트에서 세피라와 세피라는 통로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마치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선과 같습니다. 10개의 세피라를 22개의 선으로 연결한 셈이죠. 여기서 선은 수많은 점의 연속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선의 끝과 끝은 서로 닮아있는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카발라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원성이란 나 자신과 닮은 또 다른 존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겐도와 신지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그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에서 겐도의 고백을 통해 신지의 생각을 드러내는 열착한, 신지의 옷차림, 신지가 드러내는 결핍, 신지가 SDAT를 사용하는 상황이나 이유까지 겐도의 그것과 빼다 박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를 너무 공격적이고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원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을까요? 신에게 장벽은 없다. 오는 것은 모두 받아들일 뿐. 이 대사는 겐도가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에서 인간을 버리고 신의 지위를 강제로 차지한 다음 리치코가 쏜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며 한 말입니다. 사실 겐도는 이 말을 뱉을 때에는 강제로 돼지의 이빨을 만들어 32개의 지식을 섭취하는 과정을 통과했고 자신이 마침내 완성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을 위해서는 이원성을 인정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겐도 자신은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던 줄 착각한 것이죠. 하지만 신지가 다가올 때 그 착각은 드러납니다. 마음의 벽과 거절을 뜻하는 AT 필드를 발생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신이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겐도는 그동안 자신이 말하지 않았던 과거를 서슴없이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상의 공간인 열착한에서 신지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신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서야 아무것도 없는 빛의 공간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초호기와 제13호기가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때에도 이원성의 원리는 보입니다. 제13호기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엔 초호기에서 빠져나와 둘이 나란히 겹쳐져서 창을 통해 0호기부터 마크 7까지 모두 제거합니다. 이 둘은 별개였지만 하나인 이원성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알고 싶다며 저벅저벅 걸어오고 겐도의 AT 필드마저 받아들이는 신지는 어땠을까요? 신지는 제3마을과 복귀한 분더에서 숫자 3에 해당하는 과정을 거치고 숫자 2에 해당하는 지혜를 얻은 뒤 이원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처음 두 사람이 신지의 기억 속에 있는 장소로 떨어진 뒤 신지는 아버지와 대립하여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제3마을의 마지막 시기에 얻은 조언을 바탕으로 창을 내려놓고 대화를 시도하게 되죠. 그 후 신지는 아버지 겐도의 고백을 듣고 겐도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의 죽음마저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입니다. 겐도는 그런 신지를 두고 어른이 되었다고 인정하게 되죠. 어른이었던 자신은 정작 소년에 머물러 있었는데 소년이었던 아들은 어른스러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둘 다 소년으로 교차되어 표현된 것은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삼고 싶었던 큰 주제, 소년이여 신하가 되어라 때문일 것입니다. 소년이여 신하가 되어라의 의미. 세피로트에서 숫자 1에 해당하는 초호기를 타는 건 오직 신지뿐입니다. 케틀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자면 중요한 미션을 위해 준비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지는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작품을 작가가 창조한 세계이고 작가를 창조한 세계의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안노 히데아키의 의도, 즉 신의 의지는 자신이 투영된 신지가 이 이야기의 처음과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작가, 즉 신의 의지는 2007년 성명문에도 등장합니다. 한 캐릭터가 4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는 문장을 기억한다면 신지에 의한 엔딩은 당연한 결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인류 문명의 시작에서 비롯된 신화를 모티브로 쓰고 한 소년이 신의 지위에 오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카발라의 세피로트를 적용한 것은 이 소년, 즉 안노 히데아키가 만든 또 다른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 즉 창조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신화는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이 말 그대로 신인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허구이거나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을 신격화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죠. 하지만 신지는 등장부터 결핍과 결여가 많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고 무섭고 싫었지만 계속 에반게리온에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태도만 보이다가 모두가 있었던 때를 그리워했고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결정을 하게 되죠. 이런 원래의 모습, 그것을 부정하는 태도,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은 겐도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세 단계의 변화는 이 노래의 제목 잔혹한 천사의 태제에서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잔혹한 천사의 태제. 잔혹한 천사의 태제는 TV판 오프닝 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프닝에서 볼 수 있는 가사는 전체 가사의 절반가량만 들은 것입니다. 일본어 가사 전문을 보게 되면 가사 하나하나에서 화자가 누군가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가사에서 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판에서 임팩트의 주인공인 신지에게 적용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기간 동안 고민한 끝에 겐도 역시 자신의 인격이 투영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반게리온 전체를 한번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겐도도 소년에 포함시키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겐도가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에서 고백 후 굳이 소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런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본어 가사 전문은 영상의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노래 제목과 가사에 들어있는 태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태제의 의미. 태제는 철학자 헤겔의 사상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보통 수년이 걸리는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니까 필요한 요점만 말하자면 자신이 경험한 객관적 대상에 대해 인식하기 위해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좌절하는 정, 반, 합의 과정을 반복하고 이걸 통해 풍부해진 경험의식으로 객관적 대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후대에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설명을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잔혹한 천사의 태제라는 제목과 그 노래의 가사에 어울리는 주인공 신지와 아버지 겐도는 서로에게 본질이자 모순인 존재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실패하고 또 노력하고 실패하는 정, 반, 합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새로운 창조 신화를 만드는 것이 신, 즉 작가가 의도하는 바라고 보여집니다. 겐도와 신지의 태제. 이 둘은 어떻게 이원성과 정반합을 이루었을까요? 신지가 겐도의 어린 시절을 닮은 옷차림과 세상에서 스스로 고립되기 위해 착용하던 SDAT를 겐도와 같은 목적과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이 이원성의 규칙을 잘 보여줍니다. TV판에서는 신지만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고 겐도는 실패한 것처럼 그려집니다. 신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기 위해 에바를 타고 인정을 받으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겐도의 냉담한 태도에 이내 실패를 경험하죠. 이것이 몇 차례 반복됩니다. 가장 극적인 실패는 카오루를 죽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에바에 타는 걸 거부하게 되죠. 어머니 유이에 의해서 초호기에 타게 된 신지는 모든 것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처참한 이호기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실패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LCL의 바다에서 공유한 생각을 바탕으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어 다시 세상을 원래대로 만드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신극장판에서는 신지와 겐도 모두 이 과정을 거치는데 겐도는 사실 신에 대한 정반합부터 시작합니다. 신의 의지대로 진행하되 목적을 위해 그것을 거스르는 것도 불사하는 노력을 하죠. 하지만 제레에 의해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제레도 자신의 소나기에 두고 정해진 신의 의지마저 거스르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게 되죠. 그제서야 신지와의 대화로 자신이 유이를 위해 했던 도전과 실패를 말하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신지에 의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지는 시종일관 아버지에 대한 인정을 갈구합니다. 세계를 구하는 일을 왜 자기가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오로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좌절 속에 풍부해진 경험의식을 쌓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만큼은 분도로 돌아와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자신과 닮은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신지는 에반게리온을 타고 정반합을 반복합니다. 아버지를 멈추기 위해 장소를 바꾸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장소와 시간을 바꾸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런 정반합을 반복하다 대화라는 새로운 방식의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신지 역시 같은 과정으로 온전한 이해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를 통해 신화에 등장할 수 있는 신이 등장한 것이고 신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캐릭터와 신의 몸을 상징하는 거대한 세피로트에서 자기 숫자와 일치하는 에반게리온, 사도들이 새로운 창조 신화의 에피소드를 채워간 것입니다. 오프닝의 비밀. TV판 오프닝에서 첫 장면을 보면 신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첫 장면은 빛이 한 점에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붉은 액체 같은 공간이 나오고 천사와 같은 날개를 가진 사도의 문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아래에 날개에 10장이 그려져 있는 세피로트의 나무가 보이며 빛이 가운데에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수면에 반사되는 빛처럼 일렁이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단계에 대한 이해를 신화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샵 7에서 9까지의 통합 영상을 보시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신화에 아푸스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물의 신인데 나중엔 신이 아닌 장소로 표현됩니다. 여기 있는 깊은 물은 모든 생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티아마트의 붉은 피로 하급신들, 즉 아눈나키와 이기기가 만들어졌고 아눈나키의 피로 만들어진 아다마가 등장합니다. 이 신화의 내용과 이 장면을 비교해볼까요? 빛의 파동으로 시작된 신화에서 시작된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 있었고 세상의 생명체들은 피의 종류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도로 보이는 천사의 문양만 보이는데 제18사도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과정의 차이는 있어도 그 근원은 모두 하나였음을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피로트의 난무를 따라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전지전능한 신이 될 수 있고 비로소 네온 제네시스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신지가 엘시엘의 바다로 녹아든 이후로 변화하는 배경의 색깔과 위치, 과정을 비교해보시면 나름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은 겐도와 신지의 조력자, 바로 레이와 카오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